중학교 1학년 YBM 김8과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동사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사를 두 가지 분류로 나누시오 라고 한다면 다양한 분류가 가능한데요. 먼저 의미에 따라서 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작 동사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움직임이 포함되는 그런 동사이죠. 대표적으로 run 같은 동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상태 동사는 동사인데 움직임이 있지는 않고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know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안다라고 하는 이 know라는 동사는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동사는 아니죠.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구분한다면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또 다른 기준으로 형태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의 모양이 다양하게 바뀐다라는 것을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동사의 모양이 바뀔 때 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가 있고 반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walk라고 하는 동사는 과거형을 만들 때 ed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go라고 하는 동사는 과거형을 만들 때 went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죠. 이렇게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형태를 가지고 구분할 때는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기준으로 이 동사를 구분할 때 목적어를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를 영어로는 intransitive verb라고 합니다. 반면 타동사는 여기에 in을 떼버리고 transitive verb라고 합니다. 철자를 가만히 보면 trance라고 하는 말이 살짝 들어있죠. 영어 단어에서 trance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이동하고 옮겨가고 넘어가고 건너가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transfer, transition, transportation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러면 동사 중에서도 transitive한 동사라는 얘기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의 영향이 다른 대상에게로 넘어가는 그 넘어가는 대상이 바로 목적어이죠. 그래서 그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별도로 필요한, 그래서 목적어에게로 동사의 영향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동사가 타동사인 것입니다. 반면 자동사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의 영향이 다른 대상에게로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그런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run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달리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나는 달립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달린다 라는 말에서 마침표를 찍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법적으로 온전한 문장이 됩니다. 반면 이 run이라고 하는 동일한 동사가 달리다 라는 뜻 외에도 운영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운영합니다 라고 했으면 뭔가 말을 끝내지 못한 느낌이죠. 무엇을 운영하는지 이 운영하다 라는 동작의 대상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이런 단어를 넣어야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때 run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쓸 때 동사를 보통 V로 표시를 하는데 자동사는 여기에 I를 함께 붙이고 타동사는 V에다가 T를 함께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죠. 목적어는 그 문장 성분 중에 하나이고 알파벳으로 표현할 때는 O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품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동사를 알고 또 목적어를 알면 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죠. 이 run이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때는 자동사가 되고 어떤 때는 타동사가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동사인데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되기도 하는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동사는 자동사로만 쓰이고 또 어떤 동사는 타동사로만 쓰이는데 많은 동사들이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이런 동사들을 일컬어서 자타동 양용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겠고, 일단 타동사라고 하는 말은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구나. 그래서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는 말은 그 동사가 타동사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타동사에도 크게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타동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중 타동사, 그리고 세 번째는 복합 타동사입니다. 완전 타동사라는 얘기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하나만 나오고 이것으로 문장이 완전해질 수 있는 이런 타동사를 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 이외에 다른 부분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반면 이중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그래서 이중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겠죠.
반면 복합타동사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다라는 점은 나머지 동사들과 동일한데 이것만으로는 문장이 온전하지 않아서 보어를 하나 더 덧붙여야 문장이 완성되는 이런 타동사를 복합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짧은 예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금 쓴 예문을 보면 첫 번째에서 나는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I가 주어이죠. 그리고 made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만들었는데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 만들다 라고 하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 그것이 바로 케이크이죠.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케이크가 문장 성분으로 목적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완성됐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동사 made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타동사이고 그 타동사 중에서도 목적어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완전 타동사인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 그는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줬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made는 역시 동사인데 그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이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직접 영향을 받는 부분이 케이크이고 반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 me입니다.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나에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목적어 중에서도 간접 목적어, 영어로는 indirect object라고 해서 IO로 표시를 합니다. 반면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 케이크를 직접 목적어라고 해서 DO, direct object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야지만 문장이 완성되는 이런 타동사 made는 완전 타동사가 아니라 이중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의해서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때 made도 역시 동사이겠죠. 그리고 그 동사 뒤에 만들어준 대상이 me니까 me는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happy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happy라고 하는 형용사가 빠지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죠. 의미가 불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해피해진 사람은 he라고 하는 주어가 해피해진 것이 아니라 목적어인 me가 해피해진 것이죠. 그래서 목적어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보충되어 있고 그러면서 문장을 완성해주는 이런 덩어리, 이것을 보어라고 불렀죠. 좀 더 엄밀하게는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준다라고 해서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함께 포함을 해야 문장이 완성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동사를 타동사 중에서도 복합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완전 타동사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타동사와 자동사를 계속 구분해 볼 텐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동사와 타동사는 어느 정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이중 타동사입니다. 이중 타동사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어를 두 개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나오는 이런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누구누구에게 정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무엇을 또는 무엇무엇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타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함께 나오면 이럴 때 이런 동사를 이중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문법책에서는 이중 타동사라는 말 대신에 수여동사라고 부르는 그런 문법책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수여라고 하는 말은 뭔가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려운 한자말이죠. 그래서 동사는 동사인데 뭔가 주는 듯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이다. 그래서 이것을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쓴 것이 수요동사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수요동사입니다. give는 주다이니까 당연히 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죠. 반면 send는 보내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수요동사로 쓰였을 때는 보내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역시 teach라고 하는 것도 가르치다인데 수요동사로 쓰였을 때는 가르쳐주다라는 의미가 살짝 포함되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단어 중에서도 buy 같은 동사는 무엇무엇을 사다 라고 해서 완전 타동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사주다 라는 수요동사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완전 타동사인지 수요동사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뒤를 보면 되죠. 뒤에 목적어가 나올 텐데 그 목적어가 한 개만 있으면 완전 타동사로 쓰인 것이고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면 그러면 수요동사이니까 수요동사의 의미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수요동사라면 바로 뒤에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따라온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는 주로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직접 목적어는 무엇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 뒤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수요동사인지 아니면 완전 타동사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리를 바꿨을 때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때로는 to를 넣기도 하고 때로는 for를 넣기도 하고 때로는 of를 넣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동사를 나누는 다양한 기준 중에서 목적어를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로 나뉜다. 그리고 타동사 중에는 목적어를 한 개 가지는지 두 개 가지는지 아니면 목적어 이외에 보어까지 포함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 타동사, 이중 타동사, 복합 타동사로 구분한다. 그 중에 이중 타동사, 다른 말로 수요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수요동사 뒤에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뒤따라온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수요동사가 몇 차례 등장할 텐데 나올 때마다 복습하겠습니다. 본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A green life for the world. 녹색의 삶이라고 하네요. 녹색이라고 하는 것이 색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친환경적인 삶을 요즘엔 녹색이라는 말로 자주 씁니다. 세상을 위한 친환경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준 is a middle school student. 서준은 중학교 학생입니다. 특별할 거 없죠? One day, 어느 날, he watched a video about polar bears in danger. 어느 날 이런 부분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덩어리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사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앞에 있는 서준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는 비디오를 하나 봤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동영상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면 폴라베어, 북극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극곰이 어떤 곰이냐면 위험에 처한 그런 북극곰이었습니다. He felt sorry for them, so he decided to do something. 그는 역시 서준이겠죠? sorry는 형용사인데 우리말로 미안한 정도로 많이 쓰이죠? 또는 유감스러운, 안타까운, 가엾은, 불쌍한, 비참한 등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불쌍하게 느꼈습니다. 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이때 그들이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차지하죠. 바로 앞문장에 있는 폴라베어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지난 5가 단원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때 이 felt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동사인지 이름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감각동사라고 하죠. 감각동사 다음에는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죠. 그래서 어떠어떠하게 느끼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미안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뭔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끼어있는 이 so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죠.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공부하기로 접속사에도 크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등위 접속사가 있고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이 so는 뭘까요? so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라는 얘기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동등하고 대등한 자격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꿀 수도 없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도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때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he부터 them까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과 또 he부터 something까지 역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통 등위 접속사가 이렇게 온전한 절과 절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앞에 콤마를 찍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법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뒤에 있는 절을 가만히 보니까 to do가 보입니다. he가 주어이고 decide가 동사인 거는 알겠는데 동사 뒤에 동사처럼 생긴 것이 또 나오죠? 하지만 이것은 동사가 아니죠. 준동사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to와 결합되어 있고 동사 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to 부정사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to 부정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 속에서 to 부정사는 어떤 품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러자면 앞에 있는 decide라는 동사를 보면 됩니다. 결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결심하다라고 해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죠. 그렇다면 이 decide는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에 속합니다. 타동사라는 얘기는 바로 뒤에 있는 이 덩어리가 목적어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 중에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뭐뭐을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명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래서 이때 to 부정사는 명사처럼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불렀죠. 해석을 해봐도 하는 것 또는 하기 정도로 명사처럼 해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사, 타동사 문법을 배우고 나면 타동사 뒷자리가 목적어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목적어 자리에 들어있는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다라는 것을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북극곰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뭔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Now he does a lot of things to help the earth. 이제 그는 역시 서준이겠죠? 합니다.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때 a lot of는 many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지구를 돕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 문장 속에도 역시 to 부정사가 들어있죠. 그렇다면 이때 to 부정사는 어떤 품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봅시다. 그러자면 앞을 봐야죠. he가 주어이고 does가 동사입니다. 하다라는 말인데 하다라는 말 뒤에 많은 것들이라고 해서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때 does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중에서도 이때 이 타동사는 완전 타동사라서 목적어만 가지고도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여기까지 문장을 끝내도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to 부정사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죠? 명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생략할 수 없죠? 그리고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처럼 명사처럼 해석되는 것이 명사적 용법입니다. 근데 방금 이 자리는 주어 자리도 목적어 자리도 보어 자리도 아니죠? 그렇다면 명사는 아니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인데 방금 이 문장에서 to help는 뭔가 꾸며주는 명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형용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쓰인 to 부정사는 부사처럼 쓰인 to 부정사입니다. 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고 또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부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사이다. 그래서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인 건지 부사처럼 쓰인 건지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고 또 중학교 2, 3학년쯤 되면 to 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였을 때 이것이 문장에서 목적으로 해석되는 건지 조건으로 해석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사를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부정사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으면 부정사 용법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던 문장에서 이 to 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였다라고 했는데 그 다양한 해석 중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까 선생님이 말하기를 지구를 돕기 위해 라고 했었죠. 이 문장 속에서는 목적의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목적의 의미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문 속에 또 다른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나올 텐데 그때도 의미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Let's learn about 서준's green life. Let's로 시작하면 뭐뭐 하자라고 하는 뜻의 권유문이죠. 배워봅시다. 무엇에 관해서 배우냐면 서준의 green life에 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친환경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 green choice입니다. 녹색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선택을 한다는 말이겠죠. 서준 always carries his bottle with him to drink water. 서준은 항상 들고 다닙니다. 자기의 물통을 들고 다니네요. with him 이라고 할 때 이때 힘은 역시 서준이겠죠? 서준 자기 자신과 함께 항상 물통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문장 속에 to 부정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사의 용법을 밝히고 가야죠. 서준이 주어이고요. carry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죠.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어가 바로 뒤에 있는 his bottle입니다. 그의 물병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장을 끝내도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이때 carry가 타동사 중에서도 완전 타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뒷부분에 붙어 있는 부분들은 없어도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는 덩어리죠. 그렇다면 이때 to 부정사는 역시 부사적 용법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to 부정사는 이런 다양한 해석 중에서 어떤 해석으로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물을 마시기 위해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목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지난 5과에서 우리가 제귀대명사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서준이라고 하는 주어가 여기 있는 him하고 같은 사람이면 이 자리를 himself라고 하는 제귀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자리는 himself를 쓰지 않고 일반 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5과에서 제귀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이나 행동의 대상이 바로 그 주어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쓰는 것이 제기대명사라고 했었죠. 이 문장에서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carry입니다.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 자신의 몸뚱이를 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그 주어에게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때는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 동작의 대상이 물병이기 때문에 주어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with him은 그 동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himself라는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him이라는 일반 대명사를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대상이 다시 그 주어에게로 돌아온 경우니까 이럴 때는 제기대명사를 쓰는 것이 맞겠죠.
He doesn't use paper cups. 서준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이컵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자기만의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회용 종이컵 낭비를 줄이고 있는 모양이죠. 이때 does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이죠. not과 함께 쓰여서 바로 뒤에 있는 동사를 부정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does도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 use에다가 s를 붙이거나 하면 안 되겠죠.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Also, 서준 doesn't use paper towels when he dries his hands in restroom. 또한 서준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이 타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when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when이죠. 접속사 when이죠. 그리고 그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종속 접속사였습니다. 뭐뭐뭐 할 때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그가 말릴 때, 자기 손을 말릴 때, 화장실에서 손을 말릴 때 종이 타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문장 속에 동사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있는 use라고 하는 동사와 여기에 있는 dry라는 동사를 판단해 봅시다. 사용하다 라는 말은 무엇을 사용하다 라고 해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 목적어가 바로 뒤에 있는 페이퍼 타월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니까 타동사이겠죠. 또 말리다 라고 하는 이 동사도 무엇을 말리는지 그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 목적어가 여기에 있는 his hands입니다. 그래서 이때 dry라고 하는 동사도 역시 타동사입니다. 서준이라고 하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죠. 3인칭 단수 뒤에 나오는 동사는 시제가 현재일 때 s나 es를 붙이는데 여기에는 붙이지 않았고 여기는 s나 es를 붙였죠. 앞에는 doesn't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 것이고 여기는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인 dries를 쓴 겁니다. 이 정도쯤은 이제 우리 학생들 다 구분할 수 있겠죠? He uses his own handkerchief. 서준이는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의 손수건을 사용합니다. 화장실에 있는 페이퍼 타월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손을 닦는 모양입니다. 역시 he가 3인칭 단수이죠. 그래서 use 다음에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들었네요. 자, 이번에는 green meal입니다. meal은 식사라는 뜻이죠. 그러면 친환경 식사가 어떤 식사인지 한번 봅시다. Every weekend, 서준's family has special meatless meals. 매 주말마다 서준의 가족은 가집니다. 특별한 meatless meal을 가집니다. 여기에 meat라고 하는 것은 고기라는 뜻이고 여기에 less라고 하는 이런 전미사가 붙으면 뭐뭐가 없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가 없는 식사를 합니다. 가집니다. 먹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has라고 하는 동사도 무엇을 가지다 또는 무엇을 먹다 라고 해서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죠. 그리고 special meatless meals가 통째로 다 목적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단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less라는 말이 들어간 그런 단어를 몇 개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hope에다가 붙이면 hopeless, 희망이 없는 이란 뜻이 되겠죠. care라고 하는 것이 주의란 뜻인데 그러면 careless라고 하게 되면 주의함이 없는, 부주의한 이란 뜻이 되죠. 사용이란 뜻의 use에다가 less를 붙이면 useless, 쓸모없는. mean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란 뜻인데 여기에 less를 붙이면 의미 없는. end에다가 붙이면 끝이 없는. power에다가 붙이면 힘이 없는, 무력한. home에다가 붙이면 집이 없는 이란 뜻이죠. job에다가도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 직업이 없는 이란 뜻이고 friend에다가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친구가 없는 이란 뜻이고 rest라는 말에다가 붙이면 이 rest가 휴식이란 뜻이니까 휴식이 없는, 쉼이 없는 상태, 즉 불안한 상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less가 붙으면 뭐뭐가 없는 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서준's parents make him fresh salads with fruits and vegetables. 서준의 부모님들은 만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려면 이 문장 구조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make라고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동사 뒤에 him이라는 말도 나오고 fresh salad라고 하는 말도 나오네요. 이때 이 문장을 해석을 잘못하면 서준의 부모님이 이 서준이를 신선한 샐러드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문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때 힘은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뜻이고 신선한 샐러드를 이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를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준의 부모님들은 서준에게 신선한 샐러드를 만들어줍니다. 라고 해서 이때 make는 이중타동사인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말로 수여동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문법적으로 온전한 덩어리이죠. 서준에게 신선한 샐러드를 만들어주는데 뭘 가지고 만들어주냐면 과일 그리고 야채를 가지고 신선한 샐러드를 만들어줍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동사를 봤을 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조차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또 타동사 중에서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이중 타동사인 것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He also enjoys delicious beans and mushroom. 서준이는 또한 즐깁니다. 맛있는 콩 그리고 버섯을 즐깁니다. and는 등위 접속사니까 왼쪽에 있는 bean이라고 하는 명사와 오른쪽에 있는 mushroom이라고 하는 명사를 연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를 좀 더 크게 보면 he가 주어이고 enjoy가 동사입니다. 다른 말로 서술어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맛있는 콩과 버섯 이 부분이 통째로 목적어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동사는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겠습니다. The food comes from local farms, so it doesn't travel far. 그 음식은 옵니다.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지역의 농장들로부터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준의 부모님들이 샐러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과일이라든지 야채 같은 이런 것을 말하겠죠. 지역에 있는 농장에서 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멀리 이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앞에 있는 the food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대명사입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멀리 이동하지 않고 그러면 화석 연료를 많이 쓰지도 않겠죠. 그래서 친환경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so는 역시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콤마까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과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 so였습니다. 그래서 라고 해석되죠. 그래서 so가 있으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결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쇼핑입니다. green shopping이니까 친환경적인 쇼핑 방식을 말하겠죠. On Fridays, 서준 takes plastic bottles and cans to a zero waste shop. 금요일은 요일이죠. 근데 그 요일 앞에 on을 썼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서 on은 하루 단위를 나타낼 때 그럴 때 쓰는 전치사가 on입니다. 그래서 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념일 같은 거 앞에 on을 주로 씁니다. 그런데 철자를 가만히 보니까 Friday에 s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의 금요일이 아니라 매번 금요일마다 라는 의미겠죠. 금요일마다 서준은 가져갑니다. 뭘 가져가냐면 플라스틱 바럴 그리고 캔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때 and가 연결하는 것은 1번 명사와 2번 명사를 연결하는 거겠죠. 플라스틱 병과 캔을 가져갑니다. 어디로 가져가냐면 Zero Waste Shop으로 가져갑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입니다. 요즘에 Zero Waste Shop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가게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보통 쓰레기라든지 어떤 자원을 좀 덜 낭비하고 그래서 포장재 같은 것도 최소화하는 그래서 쓰레기를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가게를 Zero Waste Shop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가 take인데 이때의 take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바로 뒤를 봤더니 플라스틱 병과 캔을 가져간다 라고 해서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때 take는 타동사이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병과 캔까지가 통째로 다 목적어가 되죠. 그리고 이때 타동사는 목적어 한 개만 가지고도 문법적으로 온전하니까 완전 타동사라고까지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Then he gets green points. 그러고 나면 그는 얻습니다. green 포인트를 얻습니다. 플라스틱 병과 캔을 가져다 주면 거기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봅니다. With these points, 서준 buys green products like eco bags and bamboo toothbrush. 이 포인트들을 가지고서 서준은 삽니다. 녹색 제품을 삽니다. 친환경 제품을 삽니다. 예를 들면 에코백이라든지 아니면 대나무 칫솔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친환경 제품을 삽니다. like가 전치사이죠. 뭐뭐 같은 이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에코백이라는 명사와 대나무 칫솔이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 명사를 연결해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이제 몇 번 연습해 보다 보니까 and가 나올 때마다 왼쪽 오른쪽을 보면서 똑같은 성질의 덩어리를 찾는 것은 이제 좀 습관이 되죠. 이것을 찾고 나면 이것이 통째로 한 덩어리로 묶여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역시 복습합니다. 이때 buy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친환경 제품을 삽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역시 타동사. 여기에서 문장을 끝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완전 타동사이겠습니다. He gives his family and friends these products as gift. 서준이는 줍니다. 그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 줍니다. 무엇을 주냐면 이 제품들을 줍니다. 선물로서 전치사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장 속에 쓰인 이 give라고 하는 동사가
단순한 동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할 수 있겠죠? 바로 뒤에 가족과 친구들에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문법용어로 간접 목적어이죠. 그리고 이 제품들을이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이런 동사를 타동사 중에서도 이중 타동사라고 불렀죠. 다른 말로 수요동사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단어가 아무리 많이 등장해도 and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지 덩어리를 묶어서 보고 나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학년 때 다시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는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간접 목적어를 뒤로 옮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사이에 들어가는 전치사 중에 give라고 하는 동사는 to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he gives these products to his family and friend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2학년 때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서준's green life teaches us a good lesson. 서준이의 녹색 삶은, 친환경적인 삶은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이 문장에 또 나왔다 그죠? 이때 teach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뒤에 우리에게 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와 훌륭한 교훈을 이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가 함께 나와 있죠? 그렇다면 역시 이때 teach도 수요동사, 다른 말로 이중타동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Like 서준, we can make some simple changes in our everyday life. 서준이처럼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것이 전치사이죠.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can도 조동사이고 능력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이죠.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몇몇 간단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드냐면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간단한 변화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make도 역시 무엇을 만들다 라고 해서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죠. 그리고 이것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는 아니니까 이때는 완전 타동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장을 끝내도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간단한 거긴 한데 우리 everyday라고 하는 철자가 품사로는 형용사입니다. 우리말로 일상적인 또는 평범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everyday life라고 하면 일상적인 삶, 일상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다 보면 every와 day를 살짝 떨어뜨려서 쓴 이런 표현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거와 이거는 좀 다른 말입니다. 이때 everyday는 품사로 부사입니다. 매일매일이라는 뜻이죠. 정확하게는 부사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매일 학교에 갑니다 라고 할 때 I go to school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뭘까요? everyday라고 하는 1번을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everyday라고 하는 2번을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죠. 형용사는 대체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 앞에 놓여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렇게 자리를 보고 또 품사를 구분할 수 있으면 everyday를 써야 될지 아니면 everyday를 써야 될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Our small actions can make a big difference.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나왔고 능력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다 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인 것은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뒤에 큰 차이를 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통째로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났죠? 그렇다면 이때의 타동사는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도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는 완전 타동사이겠습니다. Let's do something to help the earth now. 역시 let's니까 뭐뭐 하자라고 해석하면 되죠? 뭔가를 합시다. 그러고 나서 to help라고 하는 부정사가 보이죠? 그러면 이때 부정사는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죠. 뭔가를 합시다 해서 사실상 문장이 끝났죠. 그러면 이 뒷부분은 덧붙여진 덩어리인 거니까 명사가 아니라 부사처럼 쓰인 것이죠. 부사라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구를 돕기 위해 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면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이때 to help라고 하는 것이 to 부정사이고 그 중에서도 부사적 용법이고 그 중에서도 목적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라고 한 방에 말할 수 있으면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과 단원을 끝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를 복습해야 되겠죠. 일단 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타동사 중에도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완전 타동사라고 해서 목적어 한 개만 가지고 문장을 끝낼 수 있는 이런 동사가 있고 또 이중 타동사라고 해서 목적어를 두 개를 필요로 하는 그런 타동사가 있고 또 복합 타동사라고 해서 동사 뒤에 목적어에다가 보어까지 붙여야 문장이 완성되는 이런 동사도 있더라.
그런데 복합타동사에 대해서는 2학년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중타동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다, 그죠? 이중타동사를 다른 말로 수여동사라고 한다. 그리고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있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했고 두 번째 있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문법으로 여러분들은 또 투부정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투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동사의 성질과 함께 명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기도 하고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기도 하고 또 부사의 성질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번 본문에서는 명사처럼 쓰이는 것도 나왔고 또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와서 함부로 생략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고 반면 부사처럼 쓰인 경우는 생략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사처럼 쓰인 것은 뭐뭐 하는 것처럼 마치 명사 비슷하게 해석되지만 부사적 용법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목적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투부정사를 만나면 항상 이것을 구분하고 또 의미를 확인해보는 이런 것을 습관으로 삼길 바랍니다. 이거 말고 접속사에 대해서도 복습하기에 참 좋은 단원이죠. 접속사 중에서는 크게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나뉜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는 등위 접속사 중에서 and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so도 있었죠. 한편 종속 접속사로 when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다양한 문법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확실한 실력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개의 단원, 스페셜 단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페셜 단원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문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문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